왜 수사 안 해? 홍문종은 왜 수사 안 해? 지금 돈 줬다라고 적어놓고 간 명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사부터 해야지. 야당에서도 돈 받았을지도 모르니까 수사해야 된다.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졌네. 어? 죽은 유서에 써있는 5마리부터 조사를 하라고. 당장 모든 공무를 중단시키고 구속수사해. 지금 홍준표도 증인 증인한테 회유하려다 걸렸지. 이완구도 증거 조작하다가 걸렸지. 다 구속수사해 이 새끼들아. 어디서 지금 물타기하고 지랄 연병이야. 김기춘 도주하려는 거 마냥 일본에 갔다 왔지. 그 다음에 홍준표 경남기업 출신 그 부사장한테 회유 협박하다가 걸렸지. 이완구 그 증거인멸하고 조작하려다 걸렸지. 그것도 전부 다 구속시키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돈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아니 노무현 청와대에서 돈 받고 사면해줬다는 증거 나왔어? 어? 노무현 청와대에서 돈 받고 사면해줬다는 증거 나온 거 있냐고. 없잖아. 왜 쓸데없는 사면 얘기 왜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이명박이가 이건희 사면해준 거 돈 받고 해준 거야? 어? 이명박이 이건희 단독 사면해준 거는 돈 받았어? 그것도 조사하든가 그럼. 지랄연병들. 내가 어저께 교회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다 같이 어제 기도 제목을 내놨어. 신뢰할 만한 깨끗한 총리를 달라고 기도해 달래. 오죽하면 박근혜가 뽑을 때마다 난리가 나니까 이 교회 기도 제목으로 제발 깨끗하고 신뢰할 만한 총리 좀 만들어 달라고, 총리를 다 세워달라고 기도해 달래.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진짜 막 국민이 이제 사실 총리를 새로 뽑아야 된다는 게 이제 트라우마야. 기억나지? 우리 총리의 역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용준이라고, 옛날 무슨 대법관 출신이라고, 판사 김용준이라고 뭐 장애를 딛고 청렴 결백의 상징 그러면서 인수위원장 했던 그 아저씨를 딱 총리로 인준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기자들이 막 낄낄거렸어요. 야, 총리 도대체 누굴 시키려고 이렇게 비밀에 붙였냐 하면서, 역시 김용준 아니야? 그래서 기자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었대. 맞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웃었는데 진짜 김용준이라고 발표를 한 거야. 기자들이 웃다가 그냥 살해 걸렸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장애를 딛고 청렴 결백의 상징이라더니, 알고 보니까 이 법원에서 개발 정보 빼내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거 걸리고, 자식들 둘은 수상한 방법으로 군 면제한 거 걸리고, 그래갖고 사퇴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누구였지? 총리 후보 김용준 다음이 누구였어? 그러면서 그때 하여튼 모든 인사가 그냥 다 망사였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잖아. 6개월 동안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정홍원이가 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위험을 거쳐가지고 정홍원이가 됐다가, 세월호 문제 터진 거 아니야. 세월호 문제 터져가지고 이제 정홍원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어. 사퇴한 다음에 안대희라고 딱 내놨잖아. 검찰계에서 청렴 결백의 상징. 그런데 보니까는 경찰 그만둔 다음에 전관 예우로 몇십억 벌었다 떡 떠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창극을 세웠다가 문창극을 세웠는데 문창극이 돼버린 거 아니야. 나라가 쑥대밭으로 그냥 한 달 내내 거기다 또 뻔뻔하게 또 사퇴를 안 해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다 정어머니가 돌아온 거 아니야. 아까 나간다 그런 놈인데 바꿀 놈이 없어갖고 다시 온 놈. 그리고 아나바다 그래가지고선 정어머니가 총리가 됐어요 다시. 근데 그럴 때 청문회도 안 했어. 원래 사표 수리가 됐다가 다시 총리를 시키려면
다시 청문회를 했어야 돼. 그래서 세월호 때 왜 그랬냐 물어봐야 되는데 청문회도 없이 그냥 막 또 막 신경질 내가지고 그냥 해준 거 아니야. 뭐든지 신경질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고 나서 이 정몽원 물러나고 그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왕구가 나왔. 헌정사상 최단명이라며. 어? 이왕구 안 된다니까. 귀하이 이왕구라고 그냥 쌩 고집을 피우고 신경질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준해줬더니 헌정사상 최단명 총리야. 지금 몇 명째야? 김용준, 정홍원, 문창극, 안대희, 이왕구, 지금 2년 동안 5명이 난리였어. 이번에 또 누굴 데려오려고? 어떻게 데려다 쓰는 애들마다 그렇게 부패에다가 부패 탈법. 그냥 뭐 이번에는 뭐래더라? 뭐 슈퍼스타처럼 뭐 슈퍼스타 K처럼 뽑자는 얘기도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지금 정홍원이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불만. 온 국민 트라우마야 지금. 총리를 다시 뽑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박근혜가 또 누굴 데려올까? 그것도 고민이야.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들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받을 충격. 이제 놀랄 기운도 없어. 얼마나 지저분한 놈을 또 데려오겠어. 그러니 이래저래 국민들이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다고. 오죽하면 교회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겠니? 제발 깨끗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총리 좀 달라고? 아유, 내가 진짜. 살다 내가 대통령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8명을 겪어봤는데 이런 대통령 처음이야. 나는 이명박 때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대통령을 겪는 거라고 생각했어. 와, 이명박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내가 몰랐다 진짜. 예. 이명박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내가. 내가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가 막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내일 모레 박근혜는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볼 때 박근혜는 목요일날 환하게 웃으면서 인터뷰할 것 같아요. 예. 기자간담회를 내가 볼 때 한 목요일날 아주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할 것 같아. 왜? 이번 재보선 지금 새누리당이 3군데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고요. 한 군데는 지금 무소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생각에 목요일날 모든 헤드라인은 새정연 완패, 문재인 거취 표명해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잖아? 지금 내가 뭐라 했어요? 재보궐선거는요. 투표율이 40%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반드시 투표를 해. 여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 동네 투표하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거야. 근데 강화, 성남, 여기는 새누리 텃밭이야. 성남 중원. 성남 중원하고 강화는 그냥 작대기만 꽂아도 되는 데라고. 거기 뭐 몇몇 사람이 뭐 막 반대 움직임이 있다 그래봤자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 이게 야당 지지자들은 시간이 없었고 투표를 못해.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늘 재보선은 쟤네가 유리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관악도 새누리당 얘기 한마디 안 나오잖아. 그런데 거기 야당 후보들이 표를 갈라먹어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3개 먹었지. 그 다음에 광주에서 무소속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다음날 보도는 그 광주 서구가 또 누구냐? 거기 이정현 40% 나온대야. 민주당을 증오하는 사람이 40%를 살아. 그러니 그 40%는 무소속 찍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광주 무소속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당선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 목요일날 모든 언론에서 새정연 완패, 문재인 거취 표명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문재인한테 모든 책임을 몰아가지고 문재인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 준비하겠다 이런 이 메이저 언론의 그
여론 조작 프레임이 짜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는 신난 거야. 오늘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 거야. 박근혜는 오늘 소나기만 피하면 돼. 자, 그러면서 요즘 들어 말이에요. 노무현이 대북송금 특검 허락했다. 그거 가지고 욕들 많이 하죠. 노무현이 대북송금을 특검을 허락해줘서 그래서 김대중한테 뒤통수를 쳤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래서 노무현이 대북송금 특검에서 김대중의 누명 벗겨준 거 아냐고. 지금 말이에요. 이 메이저 언론, 이 여론 조작단은 계속해서 뭘 띄우고 있느냐 하면 이 호남을 치는 거야. 김무성의 호남 총리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어차피 성남하고 강화는 지네가 먹을 거거든. 그러면 나머지 두 지역이 관악하고 광주인데 거기는 호남 흔들기를 하는 거야. 호남 지지층을 흔들어서 그래서 이 새정연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호남 총리론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한테 막 입소문을 내는 거야. 뭘 얘기하고 있냐? 뭐 대북 송금 특검을 허락했다. 그래서 호남 죽이기를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광주하고 관악 호남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런 얘기 떠들고 있냐 한번 물어봐. 내가 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야. 현장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그 두 가지로 그 두 지역은 광주하고 이 관악에서는 그 노무현의 대북 송금 특검 가지고 그걸 허락해줬다고. 그걸로 문재인과 친노가 박근혜보다 밉다 이런다니까. 지금 그 입소문을 퍼뜨리는 놈들이 그러고 떠들고 있어요. 노무현이 대북송금 특검을 허락해주는 바람에 호남 죽였다. 호남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하고 친노가 호남을 배신했다. 그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만약에 노무현이 그 당시에 특검을 허락 안 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 송금했다라고 결론 내리고 끝나는 문제였어. 결국 대북 송금 특검을 했죠.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 결론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얼리고 할게요. 사실은요, 나도 잘 몰랐어요. 예. 사실은 나도 그 대북 송금 특검의 결과를 몰랐어. 그러면 언제 알았냐? 어느 날 대구의 청년이라는 애가 나한테 그 대북 송금이 김대중이 북한에다 불법 송금을 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랬어. 갖고 와봐. 그래갖고 내가 모르는 얘기니까 같이 보자. 그래서 그놈이 갖고 온 대법원 판결을 봤어. 그랬더니 대법원 판결 내용이 뭐였느냐. 그 당시에 1조 원의 불법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간 게 맞다. 그러나 그 돈은 현대의 정몽원이 그 북한을 개발하는 5가지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달라고 김정은에게 로비를 한 거였기 때문에, 뇌물을 준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 자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몽원 측에서 변호인이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직전이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자기들이 1조 원을 갖다 준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통치 자금으로 봐야 되고 그 통치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뭐라고 냈냐? 아니다. 그 돈은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송금한 게 아니라 현대에서 자기네들의 독점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불법 로비 자금을 보낸 거니까 불법 로비 자금이 맞다. 통치 자금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김대중 대통령 무혐의를 밝혀낸 거야. 그게 잘못한 거야? 노무현이 대북송금 특검에서 김대중의 통치 자금이 아니다. 현대 뇌물이다. 그거 밝혀준 게 그게 호남의 뒤통수를 친 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내가 궁금해서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뒤통수 친 거예요?
종편과, 그러니까 그 당시 종편이 없었지. 조중동에서 내리 김대중이 북한으로 국민 세금 혈세를 보냈다. 불법 송금했다. 그렇게 떠들어서. 아니다. 특검해봐라. 특검해서 김대중이 보낸 불법 송금이 아니라, 그거 현대에서 불법 로비 자금 보낸 거니까 통치 자금이 아니다라고 결론 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그게 왜 호남의 뒤통수를 친 거냐고.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요거 처음 들으시는 분. 지금 이거 주변에 호남 분들한테 한번 그 얘기 알고 있느냐 한번 물어봐. 주변에 호남 분들한테 그 사실 알고 있냐고 한번 물어봐. 뭐 대북 송금 특검을 왜 허락을 했냐고 그걸로 욕하는 호남 사람들한테 붙들고, 아니 노무현이 특검해가지고 특검 허락해서 결론은 김대중 대통령의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거 밝혀놨는데 그게 왜 욕먹을 일이냐. 그럼 호남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 그때 박지원이 감옥을 갔어. 박지원이 감옥 간 이유가 뭐냐. 그 불법 뇌물 전달한 혐의야. 불법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그 감옥을 갔던 거예요.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모욕당한 게 아니라 박지원이 현대 심부름한 게 걸려서 감옥 간 건데, 그게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불법을 행한 것처럼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놈들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도 몰랐어. 왜? 언론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이 내용을요, 이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걸 그 당시에 언론에서 누구도 보도를 안 했어. 예. 그 대구 촌놈이, 대구 촌놈 아니고 대구 산다는 그 또라이 청년이 그 대법원 판결문 갖고 오지 않았다면 나도 읽어보지 않았을 거고 나도 모르고 있었을 일이야. 이게 김대중 대통령 서거한 다음에 알게 된 일이에요. 박지원이 그 당시에 현대 뇌물을 불법으로 전달한 불법 심부름한 죄로 감옥 간 거였지.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죄를 대신 진 게 아니었어. 그런데 무슨 호남을 팽했다는 둥, 호남을 버렸다는 둥. 아주 개소리야, 개소리. 야당의 비리 갖고 와봐. 맥드라이브 야당 비리 있는 놈 갖고 와. 아주 묻어버리게. 나는 야당이라고 안 봐줘. 내가 세월호 기네스북 참여 열심히 했다가 행사 진행 잘못했다고 까는 거 봤지? 맥드라이브 그 야당에서 누가 얼마 받았는지 증거 갖고 와. 아주 내가 묻어버릴 테니까. 어떤 새끼든지 불법 자금 받았던 새끼는 그냥 묻어버려야 돼. 아주 삼족을 멸해야 돼. 야당으로 배지 달고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 다 데리고 와. 그 새끼들 아주 그냥 삼족을 멸해버리게. 대신 너 증거 없으면 네가 책임져라. 증거 없이 야당도 검은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네가 책임져야 돼. 누가 얼마 받았는지 갖고 와봐. 이제 죽여버리게. 그냥. 자, 그 다음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떠돌고 있는 박정희 우상화 자료, 수십 페이지짜리 박정희 우상화 자료가 지금 여론조작단에 의해서 퍼지고 있는 거야. 지금 수십 페이지짜리 박정희 우상화 자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박정희가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겠냐, 이러면서. 자, 내가 그동안 너무 박정희 얘기 안 했나봐. 그죠? 예. 그동안 박정희 얘기 너무 안 했나봐.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박정희의 인기가 높았다. 그 당시에 호남에서 박정희의 득표율이 높았다. 이런 얘기 계속 떠돌아. 역시 이것도 호남을 흔드는 거야. 좋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기 정리를 해야지. 내가 오늘 1시까지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서머리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자, 박정희가 집권한 거 언제냐? 1961년이에요. 5.16 쿠데타를 통해서. 1960년에 이 이승만이가, 그러니까 1948년부터 60년까지 13년 동안 이승만이 한 짓이 뭐냐면 헌법을 3번을 바꿔. 3번인가 4번을 바꿔가지고 하다못해 전쟁 중에도 헌법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계속 대통령 하려고,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그 부정선거를 했던 게 1960년 3.15 부정선거야. 그 3.15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이 도망을 막 거기 탈출을 하는 거야. 성난 군중에게 쫓겨나가지고 도망을 가서 하와이로 망명 가서 거기서 뒤진 거야. 한마디로 이승만이는 지금 국립묘지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쓰레기야, 쓰레기. 하와이로 도망간 이 이승만이는요, 패버려야 돼. 파다 버려야 돼. 왜? 4.19,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금 4.19 혁명정신 계승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승만은 국민의 적이야. 그런 쓰레기 같은 이승만을 몰아내고 국민의힘으로 이 민주정부를 세웠어. 민주정부를 세워서 거기 민주정부를 세워놓고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 소위 친일 청산 문제였어. 친일파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된다는 급진파와 그렇게 그 친일 청산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 실제로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보다 보복 정치로 보이니까 이거를 템포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 일종의 보수적 민주주의자들과 급진 민주주의가 논쟁을 한 거야. 그게 1년이 걸렸어. 그 논쟁을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디립다 까댄 거야. 언제까지 전국 이렇게 혼란할 건가? 근데 그 당시에 이 1960년 윤보선 정부에서 뭘 만들었어요? 외국의 그 IMF에다가 외국의 그 당시 IBRD에 그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 모델을 연구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IBRD라는 IMF 산하기관인데 한마디로 이 후진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전략 세워주는 연구기관이야. 거기에서 한반도의 개발 계획을 갖고 오는 거야. 한반도 개발 계획이 뭐였냐면 한반도는 지금 호남선하고 경부선이라는 철도가 잘 놓여져 있다. 그러니 이 철도를 잘 이용을 해서 이 남동 이메일 공업지대는 여기가 지형적으로 그 수출항을 만들기에 유리하다. 수심이 깊어서 큰 배를 댈 수 있으니 남동 이메일 공업지역을 그 수출항으로 만들고 서울 수도권 일대 여기를 그러니까 산업지구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던 게 호남이었어요. 그래서 호남 일대에 노동 집약적인 전자 섬유 산업을 개발을 시키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호남 일대에 그러니까 전자 섬유 그 다음에 수도권 일대 여기에서 만든 것들을 어디로 이 부산 일대에서 수출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 되고 무엇보다 이게 철도가 이런 방향으로 놓여져 있으니 가로 횡단 도로를 만들어서 한반도를 균형 발전시켜라. 이게 IBRD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잘 들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요점 정리. 새마을운동 얘기 물타기 하는 거야. 잘 들어. 뭐라고? 그 당시에 IBRD라는 그 후진국을 개발하는 전략을 짜주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한국은 호남선하고 경부선 철도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산업철도로 활용을 하고 호남에 섬유 전자산업을 배치해서 거기 값싼 노동력이 많으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그 섬유 전자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울산 부산 이 지역을 남동임의 공업지대로 만들어서 수출항을 만들면 서울에서 생산해서 기차 타고 거기 이 부산에서 수출하면 이게 좋다. 그리고 이 호남의 많은 인구가 이 제조업에 동반하게 되면 호남 지역의 많은 인구를 부양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얻게 되니까 국토가 균형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자본으로는 양철도를 이어주는 횡단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IBRD의 그 개발 계획이었어. 그게 61년 5월 초에 도착을 했는데 5월 16일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계획서를 훔친 거야.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 만들기로 했던 섬유 전자산업을 경북 지역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당시 경북 지역은 엄청난 넓이를 갖고 있었어. 그러나 인구 희박 지역이었어.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게 살았던 거야.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경북이 인구 희박 지역이었어. 그 경북에다가 그 섬유 전자산업을 갖다 심은 거야. 지고양 발전시킨다고. 그러면서 그 대구 구미 지역에다가
자기 고향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그 돈을 전부 다 거기다 쏟아부은 거야. 그래서 호남이 우리나라가 산업화될 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호남은요, 박정희가 그 계획을 그렇게 빼돌리지 않았다면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동네가 됐을 수도 있어.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문제는 뭐냐? 이 대구 경북 지역하고 이 부산 이쪽 영남 공업지대하고 수도권 공업지대만 개발을 시킨 거야. 아주 불균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린 거야. 그러자 도시로 몰린 노동자들이 이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쌀값이 폭등을 해요. 쌀값이 폭등을 해서 만약에 시장 경제로 팔았다면 호남이 쌀만 팔아도 거부가 됐을 거야. 왜? 일제시대 때부터 호남에는 밭도 못 만들게 했어. 호남은 쌀이 잘 된다고 모든 땅을 논으로만 만들어라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생산량이 가장 밀집되어 있었던 게 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쌀이 주생산지였던 거야. 그 호남에서 나는 그 쌀값을 정부에서 몽땅 수매해갖고 싼 값에 팔아버린 거야. 호남의 쌀값을 이 도시에 가서 마음대로 팔았으면 호남 쌀 농사 지었던 농민들이 떼부자가 됐지. 그걸 정부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 쌀값을 통제한 거예요. 정부미. 그래서 호남이 기회를 잃은 거야. 그 산업화 시대의 첫 번째는 섬유 전자산업단지를 뺏긴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양곡 통제 정책에 의해서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을 놓친 거야. 세 번째는 누구? 나중에 전두환이 집권을 했을 때 박정희가 뒤지고 전두환이 들어왔잖아. 이 전두환이 지 꼬봉 새끼들한테 농산물 도매업을 맡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개판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농산지의 가격은 똥값이야. 그런데 소비자의 가격은 농산지 가격의 10배가 넘어. 그 이유가 뭐냐? 전두환 꼬봉 새끼들이 중간에 유통업으로 다 잘라먹어서 그래. 10배를 뻥튀기에 먹는 거야. 그래서 호남이 세 가지로 당한 거야.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런데 뭐? 호남에서 박정희 인기가 높았어? 그런 말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망하는 거야, 나라가. 그런 말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라고. 뭐? 박근혜보다 문재인 친노가 더 미워? 지금 관악은요, 관악에 웬 할아버지를, 관악에 무슨 옛 동교동계가 웬 할아버지를 밀었던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관악 지역의 여론조사에서 밀린 거야. 아니, 그 관악에 젊은 애들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할아버지하고 안 할아버지하고 붙으면 당연히 젊은 애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친노의 친노의 횡포다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지지했던 이 동교동 이 사람들이 막 심통을 낸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대북송금 특검론. 그래서 문재인과 친노가 더 밉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토요일날 집회하고 돌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뿌듯하시던가요? 공허하셨죠? 왜 공허한지 아세요? 시위 백날 해봤자 정치가 변하질 않아. 박근혜 같은 사람이 정치하는데 시위 백날 해봤자 정치가 변하질 않아요. 시위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 시위보다 중요한 게 선거야. 시위보다 중요한 게 선거인데 지금 소위 야권 지지자들 선거에 대해서 전략적 토론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쟤네들은 뭘로 이기느냐? 분열로 이기는 거야. 쟤네 지지층은 똘똘 뭉쳐있는데 늘 야권 지지층이 한 명만 더 띄워주면 돼. 왜 그렇게 정동영, 천정배가 도배를 했겠어? 선거 초반 일주일 동안 이번 후보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와.
2번 후보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관악의 2번 후보가 뭐 친노로 비난받았다는 얘기 뉴스 한 번 나왔어. 이름도 대충 한 번 훑어주고. 그런데 같은 뉴스 꼭지에 정동영 이름은 3번, 4번 나와.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인지도가 높지. 아니, 언론이라는 게 언론 보도를 하면서 천정배, 정동영 보도만 그렇게 드립다 해주는데 그게 인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두 지역에서 새정치연합 완패, 그게 뉴스로 나와야 되니까. 언론 박근혜와 여당을 지지하는 언론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새정치연합 완패라는 그 기사를 뽑아야 돼. 그럼 새정치연합을 지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전임 대통령이 노무현인 줄 알았어. 야, 이게 시체 장사라도 분수가 있지. 죽은 게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노무현 욕이야. 언론에서. 아직도 노무현 욕하고 앉아있어. 나는 이명박이 대통령 했던 거 까맣게 잊어버릴 뻔했다니까. 하도 노무현 욕을 해가지고. 노무현 때도 낙하산이 있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 정말 대단한 언론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소위 이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없어.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없어. 지금요,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요. 성남하고 강화도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성남하고 강화에 야당 후보가 누군지 아냐? 모른대.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거기 야당 후보 누군지 한번 물어봐. 몰라. 나도 모르는데? 네 언론에 나와야 알지. 안 그래요? 나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2명밖에 몰라. 천정배, 정동영. 하루 종일 천정배, 정동영 얘기만 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는 이름도 몰라, 내가. 언론이 그지랄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서 성남하고 강화에서도 새누리당이 쉽지 않을걸요? 이러니까 문제야. 그 신동근이는 누군데? 나는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어디 후보야? 백날 시위를 해봤자요. 선거에서 지금 끝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선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선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정연은 무조건 잘했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새정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보낸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영남 일대를 쭉 한번 돌고 왔잖아요. 가서 이제 들은 소문에 의하면 매번 떨어지는데 계속 거기다 공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해. 새정치연합의 문제는 뭐냐? 호남은 호남대로 거기 2번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아무나 공천 받아. 그게 문제야.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줄 잘 쓴 사람이 공천 받아, 호남에서.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새누리 찍겠다 이러는 거야, 지금. 호남은. 영남의 문제는 뭐냐? 어차피 나와서 떨어지니까 괜찮은 사람은 출마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3번씩 4번씩 떨어져도 계속 거기 나오는 사람이 똑같이 나와. 그럼 그 사람들을 바꾸지도 않고 계속 공천을 줘.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야당 지지자들이 후보를 보고 도저히 찍을 마음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안 되는 거지. 괜찮은 사람들은 죄 진보야당으로 가. 진보야당 득표율 얻어봤자잖아. 당선이 불가능한 지지율을 얻어. 그게 문제라고. 왜? 괜찮은 사람이 2번으로 달고 나가고 싶어도 2번에 그 오래된 낙선 전문가들이 안 비켜줘. 자리를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신진 후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요일날 박근혜가 웃을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배가 아픈 거야. 아주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내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놔도 선거는 이길 거 아니야 걔네가. 이렇게 철없는 야권 지지자들과 아무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목요일날 얼마나 좋아하겠어. 얼마나 신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어.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주 위장이 찢어지려고 그래. 아주 위장이 돌덩어리. 축구공이 들어서 축구공이 위장에. 나는요 어차피 나는 이번 선거 질 거라고 봐. 이번 선거 지는데 이번 선거는 문재인과 친노 때문에 진 게 아니라 박근혜보다 문재인과 친노가 더 밉단 인간들 때문에 진 겁니다. 예?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건 문재인과 친노 때문에 당선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과 친노가 박근혜보다 더 밉다라는 미친 인간들 때문에 지는 거야. 그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다음 그러면 문재인은 죄가 없냐? 나는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번 재보선이 끝난 다음에 공천혁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재보선 끝난 다음에 이 야당에 대한 전반적 물갈이 해야 된다고 봐. 3번까지 당선됐으면 4번째부터 그 지역 떠나게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새정치연합에서 3번까지 당선됐으면 4번째는 그 지역 떠나게 해야 돼. 그 지역에서 다른 신진 젊은 애들한테 자리 물려주고 떠나라. 그래서 대구, 경북, 경남 이런 데로 가라. 뭐 추미애, 박영선 이런 사람들 3선 이상이잖아. 3번 이상 당선됐잖아. 그런 사람들 계속 서울에서 돌지 말고 대구나 경남으로 가라고. 대구, 경북, 경남 지방으로 가봐.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야 서울에서 거물고 왔다. 그런 사람들 당선될 수도 있어. 그런데 서울에서 4선 5선 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경기도에서 문희상 너무 오래 했어. 4선 5선 하면 뭐하냐고. 뭘 했어 그동안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 제대로 했어? 그동안 뭐 한 게 있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래 해먹었던 사람들 3선 4선 한 사람들 호남 영남으로 좀 가라 그래. 호남 영남으로 가서 거기에 여기 서울에서 그 능력 있는 거물급이 왔다. 대우받는 기분일 거 아니야. 자, 첫째 3선 이상 공천 주지 마라. 4선 이상. 4선 이상 공천 주지 마라가 이거 안 하면요. 새정치연합 내년에 또 망합니다. 하여튼 2번이라고 할게. 2번 내년에 또 망해. 이름이 뭐가 됐든 4선 이상을 또 공천 주면 내년에 망합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은 무조건 공천 주지 말아야 돼. 그게 한명숙이든 이해찬이든 65세 이상은 공천 주지 말아야 돼. 65세 이상의 공천을 받으면 그만큼 늙은 노후한 정당이 되는 거야. 65세 이상 공천 주지 말아야 돼요. 비례대표에서 노인 대표로 1명, 2명? 그 이상은 주지 말아야 돼. 노인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노인 대표 1~2명 빼놓고는 65세 이상 공천 주면 안 돼. 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들 그 국회의원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지금 2번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1번보다 많어. 10살쯤 많어. 그러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이게 중요해. 오늘 내가 이거 씻다가 받은 메시지야. 2번 이상 떨어진 사람 공천 주지 마라. 영남에서, 이게 특히 영남 지역이야. 영남에서 2번 이상 떨어진 사람한테 공천 주지 마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지금 영남 지역의 문제가 사람이 물갈이가 안 되는 거야. 그거 2번 떨어졌다면 그 지역 사람한테 경쟁력 없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2번 떨어졌다. 그 사람 경쟁력 없는 거야. 그런 사람 공천 주면 안 된다니까?
뭐요? 한 지역에서 2번 이상 떨어졌으면 공천 주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2번 떨어졌으면 다른 동네로 가는 거야. 이거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이게 운대가 맞는 지역이 따로 있어. 그 지역에서 2번 떨어졌어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당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2번 떨어졌으면 깨끗이 거기서 공천 포기해야 돼. 거기서 공천 포기하고 새로운 동네로 가서 새로 도전을 해. 2번 떨어졌다면 그건 끝난 거야. 그 지역 사람들이 안 맞는 거라고. 이미 이 사람은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난 건데 2번 떨어지든 3번 떨어지든 그 지역에 계속 공천을 줘.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이 투표하기 싫어한다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영남 사람들이 왜 2번 안 찍느니 물어봤더니 다 그렇게 얘기해. 자격도 없는 애를 거기다 2번 공천을 주니까 찍을 수가 없다. 새누리보다 못한 애를 공천을 준다. 그래서 안 찍는다는 거야. 2번 떨어졌으면 그 지역에서 끝난 거야. 내가 오늘 얘기하니까 아마 전국에서 이 방송 보고 있는 선거 준비한 사람들 난리가 났지.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전부 다 고소를 해갖고 나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 감옥 갔다 올게. 김두관은 말도 하지 마. 경남 사람한테 김두관 얘기하면 맞아 죽는 분위기야. 그 무소속으로 찍어도 당선돼가지고 준비도 안 됐는데 어디 무슨 대통령을 나와. 김두관이 무슨 2번 달고 거기서 당선됐으면 2번으로 무슨 도지사가 됐으면 대권 도전 할 만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주제에 무슨 2번 대통령 후보를 나와. 즉 경남 사람들이 김두관 얘기만 하면요. 김두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욕하는지 알아요? 몇 년 전에 갔을 때 김두관 선거운동했던 사람들이 김두관한테 쌍욕을 해. 머리 아파. 아직 65세는 젊어요? 이보세요. 공무원 65세 되면 다 정년퇴직이야. 공무원 정년퇴직인데 국회의원은 뭐라고 65세가 젊긴. 박근혜 봐. 환갑 넘으면 국제관계하면 임금 받고 다녀야 돼. 환갑 넘으면 활동 자체가 어려워. 내가 볼 때 국회의원은 40, 50대 대통령은 65세까지만 출마해도 된다고 봐. 대통령은 65세 출마해도 65세 이상은 안 돼. 환갑 넘어가지고 12일 동안 해외여행하면 나도 40대인데도 힘들었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링거 투혼이 어쩌고. 나 365일 위경련이야. 박근혜 대통령 된 다음에. 무슨 위경련 링거 투혼은 무슨 나발? 그걸 지금 동조표 얻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뭐가 노인비하야? 뭐가 노인비하야? 환갑 넘어가지고 12일 동안 해외여행 해봐.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박근혜에 대해서 노인비하라고? 그럼 노인이면 노인답게 다니라고. 패션쇼도 아니고 무슨 케이팝 무슨 동호회 만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외교적인 자리에 안 나가고. 아유, 저 추천합시다꾼. 추천이나 해, 니나. 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이번 재보선 끝나면 문재인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걸 못하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나오면 안 된다고 봐. 뭐냐? 첫째, 65세 이상 공천 주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65세 이상은 스스로 물러나야지. 나는 이 2번 중에 65세 이상이면서 계속 공천 달라는 사람들이 난 문제라고 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2번 당이 늘 국민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정말로 당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공천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돼. 불출마 선언 좀 들어보자. 두 번째, 한 동네에서 3선 했으면
거기 떠나라. 어? 왜? 국회의원이 3선 이상 하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도전도 안 해. 그냥 일상이야. 보좌관들도 그냥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하나 뉴스를 만드는 게 없어. 그렇잖아, 지금. 4선 이상 의원들, 3선 이상 의원들 뭐 하는 게 있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 어? 뭐 저기 국정감사를 제대로 해. 맨 가고 졸고 앉아있고. 뭐 하나 하는 거 없이 계속 1년 내내 졸기만, 국회 하는 거 봐봐. 맨날 빈자리야. 아니면 나와서 졸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오냐고. 이제 3번 국회의원 했으면 4번째는 나오지 않는 게, 그게 나는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단이라고 봐. 그런데, 뭐, 박영선, 추미애, 우리는 아깝다. 그러면, 추미애 고향 대구라며. 대구로 출마해. 박영선 고향 창녕으로 출마해. 그러면 창녕 사람들도, 야, 이 서울에서 이거 원내대표까지 한 거물급 왔다. 찍어줄 거야. 추미애가 대구로 가면, 대구에서, 야, 이거 위원장까지 한 거물급이 왔다. 대구에서 찍어줄 거야. 3선 이상 출마하고 싶으면, 대구, 경북, 경남, 어려운 데로 가라고. 어려운 데로 가서, 거기서, 그 인지도를 이용해서, 거기서 국회의원 되는 건 난 안 말려. 3선 이상, 65세가 안 됐는데, 3번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 싶으면, 경상도로 출마해. 2번은. 국회의원 3번 하고 내가 경남에 출마하면, 경남 사람들, 경북 사람들도, 그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안 하고 찍어줄 거야. 서울에서 3선 했는데? 내 말이 맞아 틀려? 제발 좀 그렇게 합시다. 안 그러면 미래는 없어. 안 그러면 내년 총선도 또 말아먹어. 내가 2012년에 말이에요. 네. 내가 2012년에 뭐라 그랬어. 한명숙 전 총리는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전투 지휘자형이 아니라 관리자형이다. 평화시 관리자형이지 전투 지휘자형이 아니니 한명숙이 총리 되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기어이 당대표를 시켰어. 그리고 내가 뭐라 했어요.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총선 과반수도 못한다. 안 믿더라고. 다들 안 믿고 한명숙을 당대표로 해서 뽑아놨어. 그리고 과반수가 안 되니까 뭐 멘붕이에요. 국민 멘붕이에요. 아니 왜 멘붕이냐고. 내가 한명숙 당대표가 되면 그 사람은 전투형이 아니기 때문에 2012년 총선은 전투다. 전쟁일 거다. 쟤네들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고 하다못해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잠바까지 바꿔 입은 애들이야. 빨간색이라면 쌍욕을 했던 애들인데 잠바 바꿔 입고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왔어. 그런데 야당은 3선 4선 노땅들이 아무 변화 없이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해. 이게요 3선 4선 된 의원들은요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해요. 동네 돌아다니지도 않아. 그냥 되는 건 줄 알아. 그래서 내가 3번까지는 돼도 4번은 출마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요 내가 2012년에 총선도 어차피 대선은 우리 쪽이 되게 어렵다. 그러면 총선에서 최대한 우리 쪽이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젊은 남자를 당대표 시켜라. 젊은 남자가 당대표가 돼서 박근혜와 젊은 남자의 대결 이러면 젊은 남자한테 사람들이 기대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그때 이인영을 밀었던 이유는 뭐였냐. 이인영이 소위 진보 세력한테도 말빨이 좀 섰어. 그러면 그 당시 2012년에 이인영이 소위 진보 세력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한명숙보다 쉬웠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인영을 당대표로 만들지 않으면 2012년 총선 깨진다라고 얘기했지. 내 말 다 씹고 결국 한명숙 당대표 만들고 과반수 못하고 개박살나. 무엇보다 과반수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야권 연대를 개판으로 했기 때문이야.
야권 연대 거기 유시민 장난질에 놀아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3월 중순까지 야권 연대를 못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못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장난을 했으니 한 달 남은 선거 기간에 그게 되냐고. 안 되지. 내가 그때도 이정희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이정희 의원을 내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야. 내가 대학교 때 이정희 의원이랑 5년 동안 같이 학생운동 했었어. 여학생운동을. 내가 이정희 의원의 성격을 알아. 그 사람 무슨 뭐 빨갱이고 그렇게 표독스럽고 그런 사람 아니야.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무슨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 강성발언 했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원래 이정희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2011년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2011년 가을에 내가 뭐라 그랬느냐. 유시민하고 민노당하고 합치면 안 된다. 유시민하고 민노당하고 합쳐서 통진당 만들면 반드시 유시민 정당이 민노당의 조직을 털어버릴 거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들었던 사람. 내가 2012년에 유시민 정당하고 민노당하고 합치면 안 된다. 그러면 유시민 지지자들이 민노당의 오랜 전통 조직을 개박살 낼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 그러면서 첫 번째 희생자가 이정희가 될 거다. 그게 2011년 그게 8월인가 방송했어 내가. 그 방송 좀 찾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다가지고 걸어줘 봐봐.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2011년 일이야. 그런데 그때 민노당 정책실장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울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참당하고 국민참여당하고 민노당하고 합치면 민노당이 철저히 무너지게 될 거다. 내 말 안 듣더라고. 뭐? 민주당하고 민노당은 태평양이고 국참당하고 민노당하고는 신앤물이래. 그래서 기어이 합당했어. 그래가지고 2012년 총선 끝나자마자 폭력사태 일어나갖고 서로 고소고발질을 하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만 그리고 나서 민노당의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인지 뭔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로 그냥 도배가 되면서 민노당 그날 이후로 쪽박 찬 거 아니야. 그러다 정당 해산까지 되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어이 내 말 안 듣고 통진당 만들어가지고 2012년 총선에서 70몇 군데를 경선 지역을 만들었어. 그지? 그 당시 70몇 군데를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된 거야. 경선한 지역 대부분 졌어. 경선했던 지역에서 대부분 간신히 이기거나 졌어. 아예 그냥 통진당이 먹었던 데는 죄 떨어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치를 20년을 본 사람이야. 현실 정치를 20년을 본 사람이라 어떤 구조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품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거다. 그대로 됐잖아. 제일 먼저 이정희가 희생양이 됐고 그 전화 여론조사 문제 가지고 그 다음에 통진당 폭력사태 벌어지면서 민노당 조직 싹 드러나고 통진당 해산까지 가버리고 내가 분명히 예언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내년에 또 65세 이상 공천 주고 2번 이상 떨어진 사람 또 공천 주고 그리고 또 3선 이상한테 또 공천 주잖아. 내년에 총선 또 망할 겁니다. 내가 2번의 생리를 아는데 내 2번에 대한 전 국민의 정서를 알아. 내가 왜 길거리 수다방하면서 다니는 줄 알아? 사람들 눈빛 보러 다니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년에 65세 이상 공천 주고 그 지역에서 2번 이상 떨어진 사람을 또 공천 주고 그리고 3선 이상 한 사람한테 또 공천 주면 같은 지역에서 또 공천 주면 나는 내년에 2번 전패할 거라고 봐. 전패할 거야. 65세 이상은 알아서 불출마 선언들 하시고 수도권에서 3선 했으면 지역을 옮겨서 새로운 지역에서 도전하는 건 내가 경상도에서 도전하는 거 서울 수도권에서 3선 한 사람들이 경상도 가서 도전하는 거 난 반대 안 해요. 도리어 그게 경상도 지역에서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인정받는다고 봐. 그러니까 65세가 안 된 50대의 3선 의원들은 아깝잖아. 그러면 경상도에 가서 출마하라고.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이 대우받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봐. 그런데 수도권에서 또 나오는 건 나는 그건 매너리즘이라고 봐요. 수도권에는 좀 젊고 빠릿빠릿한 애들한테 그 양보 좀 하고, 그리고 이 경상도 지역에서 2번 이상 떨어졌으면 출마하지 말고,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2번 출마했는데 2번 떨어졌다. 그럼 더 이상 출마하지 말아야 돼. 그럼 아깝잖아. 딴 지역으로 가. 딴 지역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서 거기서 출마해. 한 지역에서 2번 떨어졌다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거절당한 거야. 능력 인정 못 받은 거야. 계속 3번씩 4번씩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거야. 자, 뭐 오늘 방송은 이 정도 할게요. 예. 오늘 망치부인 방송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예. 마음에 안 들었다면 죄송하고요. 오늘 방송으로 뭐 이렇게 호남 지역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속에다가 품고 있으면 더 미칠 것 같아갖고 내가 오늘은 목숨 걸고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싹 다 이겨버리면, 새누리당이 싹 다 이겨버리면 내년 총선 물 건너가는 거야. 왜 물 건너가느냐? 이번 재보선에서 진 책임을 문재인한테 미룰 거라고. 그래서 문재인을 무력화시키면 문재인 말고 지금 문재인이 된 다음에 그나마 이번 정당 지지로 올라갔어. 그래서 야권의 강력한 야당으로 가능성이라도 좀 생긴 거야. 그런데 이번에 재보선에서 완패되고 나면 문재인을 등신 만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문재인 당대표 만들지 말라 그랬던 거야. 내가 문재인 왜 당대표 만들지 말라 그랬냐면 이번 재보선에서 어떻게 잘못되든 문재인이 대타로 나서서 1년 동안 그렇게 공천개혁을 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면 가능성이 있었겠지. 안 그래요? 내가 왜 지난번 2월달 전당대회에서 문재인이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고 왜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얘네들이 프로그램 짤 거니까. 4월 재보선 아니면 10월 재보선으로 잡아먹을 거야. 얘네들 기회가 2번이에요. 이번 4월에 살아남아도 10월 재보선으로 또 책임을 물을 거라고. 모든 책임을 문재인한테 몰아갈 거라고. 왜? 그래서 문재인을 무력화시켜야 소위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뭉칠 수 있는, 옛날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 민주당하고 등저했던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지 못하도록 구심점을 흩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당대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재보선 위기가 있을 때 그 마지막에 문재인이 나타나서 그 이런 공천의 혁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바람으로 그렇게 나가야 내년 총선이 가능하다 라고 내가 봤어. 근데 기어이 문재인을 당대표를 만들더라고. 누가? 공천 받고 싶은 친노들이 문재인을 기어이 당대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상하고 나면 박원순이 시장인데 당대표 하리? 야당은 기회가 박살나는 거야. 총선 대선 물 건너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지금 오늘 상황이라면, 내가 오늘 상황대로라면요, 내년 총선, 그 후년 대선까지 다 물 건너가. 자,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화가 났었어. 막 화가 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안 들을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는 많이 이렇게 화가 안 나. 왜 화가 안 나냐면 뭐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을 건데 뭐. 뭐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기어이 내 말들 안 들어. 그럼 어떡하겠어. 나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지. 총선 깨지고 대선 깨지고 이제
죽어라 독재시대를 살 준비를 해야지. 감옥 갈 준비하고, 감옥 가서 책 쓸 준비하고,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정치 형태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전략적인 선거를 할 줄 모르면 망하는 거야. 뭐? 국민이 변하고 있어요.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요. 뭐 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이번 재보선에서 성남하고 강화하고 새누리당이 떨어지면 내가 진짜 108배 사과할게. 응? 이번에 성남 중원하고 그 저기 인천 서구에서, 인천 강화에서 새누리당이 떨어지는 이변이 일어나면 내가 108배로 사과할게. 민심이 변하고 있어요? 그 지역 투표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지역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 그게 막연한 거야.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쟤네는 반드시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지는 거예요. 좀 이 민주주의자들이 좀 더 영리해져야 돼. 지금처럼 이렇게 넋놓고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어떠셨어요? 기가 막히셨나요? 아니면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해드려서 그 마음이 상하셨나요? 나는 선거 때 나와가지고 노무현 정신 김한길이가 대표적이잖아.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선거 딱 끝나면 나는 피노? 나는 노무현이 완벽한 정치인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노무현은 흠이 없고 노무현이 최고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 안 해.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은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낫다고 봐요. 그리고 철학의 깊이를 보면 김근태라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었다라고 봐.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김근태 의원보다 더 대중의 마음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아는 게 많고 깊이가 있어도 대중과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보다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이 마음을 읽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완벽한 정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이야. 노무현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명박보다, 박근혜보다는 훨씬 1000배는 정치를 잘했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더 정치를 잘했어요. 나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들도 김대중을 한때라도 지지했다라면 노무현이 박근혜보다 밉다,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박정희 지지율이 높았다, 이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은 난 정말 묻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오늘 좀 거칠었어요. 미안해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잘못한 내용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뭐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해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감옥도 갔다 오니까 이제는 뭐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는 오늘 나에게 온 메시지를 전한다. 그게 오늘 제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 특별히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178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간 인간들아, 셋반스에 설사할지어다. 그리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녹음해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여비고님, 그리고 풍행국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까 뭐 한번 꿈을 꿔보든가.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디다. 문제는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는 꿈이 100가지 만가지면 말짱왕이야! 좀 통합된 전략적인 괜찮은 꿈 좀 꿔봐. 자, 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예,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당신의 소망을 위해 움직인다니까 어떻게 좀 잘해봐 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예, 내일 낮 2시에 만나요.